네, 영국의 토마스 그리샴의 법칙,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론사가 어뷰징에 집중하고 트래픽을 강조할수록 멀쩡한 기사를 쓰던 기사들도 클릭수에 얽매이게 됩니다. 열심히 취재해서 쓴 심층 취재 기사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고 대충 베껴 쓴 기사의 조회수가 폭발하면 험해집니다. 오늘날의 언론사는 웹툰 미생과 송곳만큼 신뢰나 파급력이 없습니다. 삼성 백혈병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많은 언론이 나름 고군분투 했으나 영화 또 하나의 약속만큼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는지는 의문이에요. 대중이 볼 때는 영화, 드라마, 웹툰이 언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론이 약자들의 이야기로 보편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운 이유는 이 사회의 언어와 사고방식이 가진 자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세력은 자신들의 가치를 대중에게 쉬운 언어로 설명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이미 이해하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 세력의 언어는 매우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언론과 웹툰의 차이도 여기에 있어요. 진보 언론은 끊임없이 노동 관련 기사를 쓰고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반면에 미생과 송곳에는 주장 대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웹툰과 드라마, 영화에는 나 같은 캐릭터와 내 이야기가 나와요. 송곳은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대신 묵묵히 이수인 과장과 마트 노동자 그리고 구고신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독자들을 현실 세계로 안내했지만 공감으로 인한 설득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언론은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기사에는 주장이 아닌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뉴스 소비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해고는 살인을 외친 수많은 기사 대신 미생과 송곳을 선택한 셈이에요. 옳은 말만 하면 아니면 누가 한 말만 맹무새처럼 전하는 언론 대신 나의 이야기를 대신해주고 남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웹툰, 드라마,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웹툰, 드라마, 영화가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는 현상은 언론 불신의 한 단면이자 기회입니다. 선거처럼 미생처럼 쓰는 기사가 좋은 기사예요. 때로 기자들은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기사를 뭔가 있는 것 같은 기사로 만들어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초를 친다고 표현합니다. 기사를 만드는 작업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뉴스 가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자기네 기사를 사람들이 더 많이 읽게 하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특정 팩트를 부각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개입해 뉴스 가치가 조작된 보도자료를 뿌리고 언론이 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장난을 많이 치는 국가기관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해결한 사건이나 경찰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미담이 언론의 기사화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백 개의 보도자료를 받는 기자 입장에서는 뉴스 가치가 없는 평범한 사건은 기사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핵심을 잡아줘요. 이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20대, 신참, 새내기, 여자 경찰 같은 수식어예요. 뉴스를 읽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의제 설정과 프레임입니다. 미디어가 선택하고 집중한 의제가 대중과 사회를 이끄는 공공 의제가 된다는 의제 설정 이론은 미디어 이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은 2015년 9월 21일 열린 중앙 50년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아젠다 키핑을 강조했어요. 정보가 빠르게 소비되는 미디어 시장에서 언론사는 많은 정보 중 중요한 것을 고르고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JTBC는 200일간 세월호 참사를 매일 뉴스로 다뤘고 4대강 문제 역시 반년 가까이 보도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중요한 의제를 던지는 세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회적 의제가 되도록 만드는 키핑이에요. 이 키핑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언론과 미디어가 강조하고 싶은 의제나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 이들을 구성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뉴스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틀을 뜻해요. 프레임의 위력은 무섭습니다. 팩트를 정해진 틀에 따라 받아들이게 하고 특정 대상을 평가하는 기준과 시각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신조어가 등장하고 한꺼번에 특정 주제의 기사가 수십 개씩 쏟아진다면 일단 의심이에요. 기사만 꼼꼼히 읽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언론과 미디어가 팩트만 전달할 것이라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여주고 싶은 것을 부각시키며 의제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설정한 프레임에 맞춰 뉴스를 재구성하고 있어요. 정치학에는 two faces of power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권력에는 두 가지 속성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언론의 힘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언론과 미디어가 어떤 뉴스를 생산했느냐를 두고 왈가왈부하지만 진짜 미디어의 힘은 보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묵시적 권력인 침묵의 힘이에요. 이는 사회 지배 계층에게 불리한 이슈는 아예 의제로 만들지 않는 것으로 정치학에서는 이를 무의사결정, non-decision making이라 부릅니다.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결정한다는 뜻이죠. 언론은 이런 묵시적 권력을 가진 대표적 집단이에요. 즉, 언론은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언제든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19금 영화로는 최초로 관객수 900만을 돌파한 영화 내부자들의 안상구,
이병헌이 연기했죠. 안상권은 본의 아니게 정의를 실현하게 되는 정치 깡패입니다. 그는 대기업과 언론, 정치권의 비리를 폭로하지만 그의 폭로는 이내 다른 이슈에 물타기 당해요. 언론은 안상구를 파렴치한 사기꾼의 성폭행범으로 만들어 그가 한 폭로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요. 저런 나쁜 놈이 한 말이 진짜일 리는 없다. 대중의 편견을 노린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미디어는 물타기 수법을 통해 중요한 폭로를 묻어버리기도 하고 프레임을 전환시키기도 해요. 뉴스 소비자가 조심해야 할 물타기 수법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물타기 수법은 문제를 제기한 놈이 나쁜 놈이다예요. 가장 흔한 물타기 수법이죠. 미디어는 종종 사회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인물에게 아니 왜 문제를 일으키냐며 힐난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만드는 화법이에요.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범죄 사실을 엮는 것이고 나쁜 놈의 또 다른 척도는 빨갱이 혹은 운동권입니다. 두 번째 물타기 수법은 돈 더 받아내려고 수닥 부린 것이 전략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의 원인을 사적인 이익 축으로 축소해버린 것이에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방송과 인터넷 언론에는 보상금과 보험금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은 돈 더 받으려고 떼쓰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노동자들이 벌이는 모든 파업이 돈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의와 공공성을 내걸어도 임금 인상 때문에 파업하고 있다고 하면 끝입니다. 세 번째 물타기 수법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와 같은 정치 혐오에 기대는 전략이 있어요. 바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정쟁은 정치에서의 싸움을 일컬어요. 사람들에게 현안을 널리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여야의 대립으로 묘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저놈들 또 싸우네! 하며 정쟁만 기억한 채 사안에 대한 정보를 잊어버리고 말아요. 마지막 물타기 수법으로는 갈라치기가 있습니다. 내부 안에서도 이견이 갈리게끔 보이는 전략이에요. 온건파와 강경파라는 구도를 조성하거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듯 보도를 하는 것이죠. 언론사는 여느 기업처럼 지분으로 구성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요. 2015년 미디어오늘의 국내 언론사 지배구조 분석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사주인 방씨 일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2015년 당시에 조사했을 당시 기업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는 16곳에 달했어요. 언론사를 매각할 때마다 여러 기업이 달려듭니다. 언론사를 갖고 있으면은 공식적인 홍보 루트도 하나 생긴 거고 쓸데없이 자잘한 언론사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사주가 언론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이런 까닭의 언론사의 지배구조는 기사의 맥락을 파악하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중앙일보와 삼성의 족보는 같습니다. 삼성 비자금 문건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중앙일보는 여전히 이건희 소유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중앙일보와 삼성의 관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의도와 무관하게 칼럼이나 기사가 삼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보도라고 의심받을 때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도 소유주가 있어요. 적발 체제인 셈이죠. 그런데 규약을 통해 편집권과 경영권을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영권과 편집권이 같아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신문사 오너의 이익과 신문사의 이익이 일치되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자리에 앉아서 정해진 시간을 투자해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출퇴근길이나 이동 중에 뉴스를 소비해요. 뉴스는 정해진 시간에 챙겨보는 고정적인 일거리가 아니라 짬나는 시간에 소비하는 여러가지 콘텐츠 중 하나가 되어버린 셈이에요. 이제 뉴스는 게임이나 미드, 일드, 예능 프로그램과 싸워야 합니다. 마치 나이키가 우리의 상대는 닌텐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는 의미의 경쟁에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66번째 나쁜 뉴스의 나라들 에피소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